기획 시간입니다. 오는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발합니다. 미국 경제는 2025년에도 트럼프 행정부 집권과 함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통화 정책의 변동성은 전 세계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득볼대 경제학과 우재준 교수님으로부터 2025년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2025년 미국의 경제 전망입니다. 2024년 미국 경제는 연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제가 건실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연평균 아직 데이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한 2.7% 성장, 2022년 2.5%에 비해서도 이제 훨씬 높은 거고요. 그 내역으로 보자면은 건실한 소비, 그 다음에 스트롱한 레이버 마켓, 그 다음에 그런 그 설비 투자, 수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그 미국 경제에 견인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2기에 여러 가지 그 관세라든지 텍스, 세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불확실성이 이제 여전히 이제 남아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변수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은 2025년을 생각할 때는 2024년에 그런 건실했던 그런 소비, 노동시장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지속될 그런 그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여태까지 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졌던 그런 추세를 따라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 이런 그 상태에서 그 컨텍스트 내에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 2기가 가져온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들이 이러한 그 브로드한 픽처를 어떤 식으로 바뀌게 할 건지는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2기에 이제 그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들처럼 테리프 관세를 수입 관세를 전체적으로는 10%, 그 다음에 중국산에 대해서는 60%.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한 어떤 자동차라든지 멕시코에서 이제 생산된 그런 그 미국으로 수입되는 차량들 이런 오로에 대해서 100%까지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이제 기존의 주장이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그런 수입물에 대해서 이제 25%,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10%를 이제 매기겠다는 게 또 이제 약간은 이제 그 캠페인 그 프라미스하고 좀 더 다른 어떤 뉘앙스의 그런 정책적인 어떤 그런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그 다음에 지금 2017년에 한 1.5 트릴리언 달러에 해당되는 그 세금 그 감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많은 그 감세 정책 중에 2025년 말에 이제 그 익스파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퍼머넌트하게 익스텐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를테면은 지금 2017년에 국회가 이제 미국 의회가 법률을 고쳐가지고 개인의 어떤 그 세금, Federal Income Tax 그 보고할 때 디덕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를테면은 그 Local Property Tax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만불에 이제 캡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2025년 올 연말에도 이제 그 익스파이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캡을 다시 없애는 거.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그 금액의 그 디덕션을 이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팁, 그 다음에 오버페이,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페더럴 인컴 텍스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 레이트를 2017년에 35%에 든 거를 21%까지 낮췄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더 낮춰서 15%까지 낮추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그
텍스 policy 맺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는 immigration. 대체적으로 한 1년 그 net immigration이 평균 1밀리언씩 됐어요. 1밀리언씩 됐는데 지금 그 undocumented immigrant가 한 11밀리언, 그러니까 1,100만이 된다 그랬는데 캠페인 프로미스 중에 하나는 매년 적어도 밀리언에 해당되는 그런 불법 이민자를 디포트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레이버 쇼리지라든지 특히 agriculture, construction,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이제 많은 타격을 주겠죠. 이런 이슈들 그리고 이제 그 조 바이든 거버먼트에서 이제 행해왔던 텍 섹터라든지 아니면 크립토 아니면은 그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이제 완화시키겠다는 이제 이러한 몇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deregulation 그 다음에 그 tax cut 이런 것들은 미국의 경제에 이제 상당히 그 파지티브한 임팩트를 가져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23년, 24년이 이어진 그런 경기의 그런 호황을 상당히 지속될 수 있는 반면에 그거를 이제 상쇄할 이를테면은 관세라든지 그 엔티 이미그레이션 이런 팔러시들이 이제 그 리스크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2025년은 2024년이 굉장히 좋았던 그러니까 성장 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해이기 때문에 그게 시크리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경기 순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약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발표가 정확히 되지는 않았지만 관세의 그 인상 폭이라든지 아니면 그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그 진행 그 임플리멘트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페이스에 그런 따라서 이게 이제 얼마큼 bad 뉴스가 이제 그 지금 브로드하게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낙관적인 어떤 그 상황을 이제 약간 약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그 센트럴 그런 시나리오에서 보자면은 어느 정도의 그 타겟 된 어떤 관세 인상이 있겠지만 관세 인상 그 다음에 엔티 이미그레이션 어떤 매저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금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그 디레귤레이션 이런 걸 어느 정도 서로 상쇄하는 그래서 올해 2025년은 어떤 그런 그 전반적인 그런 어떤 익스트림한 팔러시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2024년보다는 약화되겠지만 여전히 건실한 그런 한 해가 될 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대중국 관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공약은 60% 무차별적인 60%를 이제 매기겠다는 거였고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day one 출범하자마자 10%를 하겠다는데 이제 여전히 관세가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이제 부과될지는 이제 불확실성은 많은데요. 2017년, 18년에 그 중국의 그런 보여준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를테면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0%의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중국의 위안화가 10% 달러 대비 10% 약화된다. 절하가 된다. 그러면은 중국 그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 달러 대 표시 그 중국의 물품의 가격은 변동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2017년에도 사실은 그 위안화가 한 미국 달러 대비 13% 약화됐습니다. 그 당시에 2017년에서 2019년 그 사이에 관세가 거의 한 6% 대중국 그 수입 관세가 한 3% 된 게 한 21%까지 올라왔거든요.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그 관세 그 부과 대상이 지금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체 그 중국 그 수입 물량이 한 3분의 2에 해당되고요. 근데 그 당시에 위안화가 미국 달러 대비 13% 절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많은 부분은 중국의 그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별로 효과가, 그러니까 타격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위안의 약세를 가지고 온다든지 중앙은행이요. 아니면은 물론 많은 그 중국의 소비재는 그 프로핏이 굉장히 띵 마진이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룸은 적겠지만은 환율은 환율대로 그 다음에 또 수출업자 중국 수출업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그 위안화 표시 가격을 낮추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수출업자의 그 이유는 이제 악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그런 대중국 그 관세를 어느 정도는 그 오프셋 시킬 수 있는 그 룸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관세를 했기 때문에 중국 그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거를 낙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2017년에서 이후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그 무역수지 적자는 결코 줄지 않았고요. 다만 그 중국 오리진 거기서 오는 그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은 줄었고 적자는 이를테면 미국 적자의 2017년 반 정도가 중국으로 인한 그런 무역수지 적자였는데 그게 한 25%까지 줄었습니다. 최근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총량 미국이 가져가는 그 무역수지 적자액은 거의 $1 trillion. 그 다음에 반대로 중국의 수출 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1 trillion 되는데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관세라는 것들이 소비자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인 데는 굉장히 뭐랄까요? 의문점이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이를테면은 트럼프 일기 때 그런 그 정책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외교 분야라든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블러프 그래서 어떤 개인, 실제로 근데 외교라는 게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부작용,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아비트러리한 그런 디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많은 그 밀리터리 에이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만약에 이제 끊는다 그러면은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니고시에이션 이런 아니면은 그 threatening 이런 것들 때문이라기보다도 훨씬 더 그 직접적이고 큰 이제 타격을 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종전을 해야 되고 휴전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이제 공화당이 컨트롤하고 있는 미국 의회가 큰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들리스트도 지금 거의 3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전쟁이 지금 그 시리아의 이제 아사드 정권이 이제 붕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란도 상당히 많은 이제 타격. 그래서 특히 이제 레바논, 뭐 시리아 이런데 이제 그 이란 그 프락시들, 이를테면 헤즈볼라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타 이란을 이제 또 추종을 하던 그런 그 테러리스트 그룹 이런 그 그룹의 이제 무력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한 2000년 초 한동안 우리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아랍 스프링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 제가 듣고 읽는 바에 따르면은 또 다른 그런 그 중동의 어떤 그 평화. 근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많은 희생자도 있었고 전쟁이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러한 그 시리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그 영향력의 그 약화로 인해서 전에 또 기대했던 어떤 새로운 그런 그 평화 그런 걸 또 이제 기대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을 했던 대로 어떤 면에서는 평화가 올 수도 있는 그러한 결과적으로는요,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걸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은 어떤 개인 어떤 판단 아니면은 어떤 즉흥적인 계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북한 이제 김정은과 이제 트럼프의 이제 관계 이런 거 생각했을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떤 챌린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의 이자는 한 4.7%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된 셈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현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이제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의 아주 큰 규모의 재정 적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GDP 대비 7%에 해당되는 규모의 재정 적자를 이제 유발하고 있고요. 그 얘기 뭐냐면, 세금으로 걷는 것보다 지금 정부의 지출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데피시트, 이것을 이제 파이낸스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정부 부채를 이제 늘리는 이제 그런 이유이죠. 근데 이러한 돈을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부채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빌리는 과정이 결국에는 이자를 높이는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인 어떤 underlying concern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트럼프 정부가 이제 새로 시행할 여러 가지 이제 감세 정책을 더 애드하면은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걱정은 결국에 뭐로 나타나냐면, 대시 이를테면 지금 작년 말에 GDP 대비 121%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 2026년 앞으로의 중장기의 그런 관점에 봤을 때에도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이자가 이제 중장기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이제 스토리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자가 이제 단순히 어떤 재정 적자로만 solely 결정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은행의 단기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향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이제 낮춰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페드로 하여금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2024년에 세 번에 걸쳐서 1%포인트 이제 이자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춰서 원래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지금 이자를 낮췄고, 그 다음에 2025년, 2026년에도 이자를 낮춘다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런 장기 이자는 단기 이자의 미래의 어떤 그러한 경로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텀 스트럭처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장단기 이자의 관계를. 그래서 보통 단기 이자는 중앙은행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걸 낮추면은 보통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장기 이자도 같이 낮아지는 게 이제 그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그게 2024년 여름 때까지는 그게 그런 식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연초에 이자 인하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실제로 9월부터 연방은행이 이제 이자를 낮췄는데요. 선거 전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크게 반영이 돼서 10년짜리 국채 이자율이 많이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이후에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그러니까 관세, 그 다음에 텍스 컷,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텍스 컷은 국채 이자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인플레이션을 높이면 원래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가정하에서 2025년에도 원래 어썸션은 1%포인트로 이자를 낮출 수 있다는 게 선거 이전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아마 올해 2025년에 잘해도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자를 낮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1% 낮출 수 있다고 계산했던 그거를 다시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10년짜리 이자의 기대,
그러니까 future short-term interest에 대한 그 기대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10년짜리 이자가 다시 올라간 거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 그 다음에 Fed가 이자를 낮출 그 폭이 훨씬 저어졌다는 그런 expectation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최근에 이제 이자가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올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가 어느 정도의 폭으로 그 다음에 어느 타이밍을 가지고 이제 부과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자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단기 이자는 물론 그 중앙은행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4.25에서 4.5%인데 그게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다만 롱텀 이자는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드 커브가 이제 더 훨씬 더 이제 스티프닝이 돼 있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를테면 그 모기지 론이라든지 롱텀 모기지 론, 그다음에 오럴 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명암이 굉장히 틀립니다. 이를테면 크레딧 카드 그 delinquency rate 아니면은 지금 corporate 이를테면 bankruptcy 특히 이런 비율 드려보죠. 이를테면 타겟하고 월마트의 그런 그 지금 4분기에 대한 그 어떤 그 가이던스가 굉장히 극명하게 다른데요. 이를테면은 그 타겟 같은 경우는 그 월마트의 그 소비자 그 이용객들보다 좀 더 그 하이어 인컴 레벨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타겟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높고 이자가 높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그 discretionary spending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더 그 프라이스 센서티브 하다는 얘기죠. 결국엔 그 얘기가. 근데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 그 월마트 같은 데서는 이제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은 어떤 그 차별적인 지금 소비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로버스트하지만은 이게 인컴 그 클래스를 별로 본다든지 그럴 때는 상당히 그 저상위 계층 이런 분들에는 그 인플레이션, 이자의 어떤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소비의 여력이 많지 않다든지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 크레딧 카드 딜링컨시 이런 로 나타난 연체 이런 걸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일테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부밍을 하는데 타겟 같은 비즈니스는 별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업스케일 돼 있는 레스토랑 같은 데에는 부킹하기 힘든데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는 밖에 나서 외식을 안 하고 소비를 안 이런 여러 가지 그 컨플릭트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observe를 하게 되는데요. 한인 이제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그 업스케일 돼 있고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니크한 어떤 그 퀄리티 아니면 그 프로덕트가 갖고 있는 거 아니면 이를테면 우리가 서비스 비즈니스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 레스토랑도 이를테면은 굉장히 차별적으로 업스케일 된 그런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손님들을 계속 유인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 영세 이런 분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아진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이자도 여전히 높은 거고 이런 그런 그 소비의 어떤 차별적인 행위 그 다음에 어떤 그게 소득 계층별로 나타나는 디프런한 그 소비 행위가 이제 한국 그 한인 경제에 많은 그 뭐랄까 네거티브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의 많은 그 비즈니스는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그 리테일 위주의 그 비즈니스, 그 다음에 소규모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유니크한 퀄리티, 그 다음에 그런 프리미엄을 그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스케일한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굉장히 그 비즈니스를 하시기에는 어려운 그런 environment. 그래서 소비자도 이거 굉장히 차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끊임없이 스트롱한 셀링 포인트를 각 분야에서 이걸 개발을 하지 않으시면은 이게 굉장히 그 지속이 되기 힘든 그런 경제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 빅 그 텍 컴퍼니들의 그 earning이 그 rest of the company 비교했을 때 earning 그 성장의 갭이 한 30%씩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추세가 진행이 된다면은 사실 Magnificent Seven이 2025년에도 굉장히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2025년에 그 S&P 500가 일테면은 한 10% 현재 한 5,900선인데 그게 이제 한 6,500, 뭐 6,600까지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작년만큼 이제 좋진 않겠지만 올해도 어느 정도 이제 좋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컨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분명히 Magnificent Seven 이 컴퍼니의 이제 그 earning의 그런 어떤 그 성장 여력은 여전히 지속이 되겠지만 30%씩 그 포인트씩 그 차이를 유지할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낼 거냐. 근데 한 가지 이제 컨선은 뭐냐면은 지금 AI 붐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비용이 이 굉장히 그 많은 그 뭐랄까 그 earning 일테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이제 그 AI를 이제 실행에 이제 비즈니스에 이제 그 임브레이스 하려면은 그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비용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earning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댐픈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는 작년에 봤던 그런 그 주식의 그 퍼포먼스를 내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리스크는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에 가 있으니까 이게 과연 그 extremely high한 어떤 그 earning을 그 올해 2025년에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작년에 경험했던 그런 그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가 낮아지는 그런 부분도 트럼프 당선 이전의 생각과 달리 상당히 그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을 다 감안하면은 올해 이제 Magnificent Seven의 그 퍼포먼스는 작년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올해 그 경기에 작년에 2.7% 성장하던 거를 하기 힘들 거다. 물론 이제 다만 그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파지티브한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물론 주식에 타격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파지티브한 그런 정책들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언서튼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펀더멘탈하게 그 밸류에이션 문제, 그 다음에 어닝 포텐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결국은 G7, Magnificent Seven이 이제 올해 2025년 어떻게 이제 퍼포먼스를 할 건가 이런 것인데요. 2025년은 2024년에 연이어서 상당히 그 견조한 그런 경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그걸 감안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cautious 옵티미스틱하게 본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2023년, 24년에 그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던 그 경제가 올해 2025년에 이제 유지가 되되 여러 가지 그 관세라든지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런 그 경제적인 어떤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준 불확실성 요인들이 리스크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